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에서 한글에 관한 충격적인 폭로로 해당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학계 교수들이 모여 치열한 논쟁 끝의 결말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한글의 최초 기원은 무엇이며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발타자입니다. 저는 유럽의 한 대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유럽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세계 다른 지역의 것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믿고 있었죠. 이런 믿음이 제 삶과 경력 전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높은 건물들이 주변에 서 있었고 학생들은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저를 지나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여기 하버드에서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방문 중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양한 색깔의 종이들로 가득한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체계에 관한 강의를 알리는 공지였어요. 그 종이에는 한글을 혁명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한국 문자가 어떻게 과학적일 수 있을까요? 제 책과 수업에서 저는 항상 아시아 문자 체계들이 그저 예쁜 그림일 뿐 우리의 알파벳만큼 좋지 않다고 말해왔으니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학과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의 한국 문자에 관한 강의 잊지 마세요. 교수님이 당신의 논문을 읽고 특별히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갑자기 속이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그 논문에서 저는 한국 문자가 그저 실제 사고 과정 없이 장식적인 상징에 불과하다고 썼거든요. 한국학 전공의 누군가가 실제로 그걸 읽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 앞에 서서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미 방 안은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아시아계로 보였습니다. 핑계를 대고 떠날 수도 있었어요. 답장할 이메일도 있고 마무리할 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방 안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게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맨 뒷줄의 자리를 선택했어요. 나무 의자는 딱딱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 교실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키가 크고 친절한 눈빛에 회색 머리를 가진 분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인지 살펴볼 거예요. 한글은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건 재미있을 것 같았죠. 어떻게 문자 체계가 한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그것은 선이 그어진 사각형처럼 보이는 간단한 기호였습니다. 이 기호와 이 강의가 제가 세상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저는 팔짱을 끼고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하는 어떤 것도 제 생각을 바꾸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저는 20년 동안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 각 한글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작은 의심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고 있었어요. 작은 상자와 선처럼 보이는 이상한 기호들이 보이고 있었죠. 이것들이 한글 글자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팔짱을 꽉 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책상 위에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한글의 각 자음은 그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분의 선이 있는 사각형처럼 보이는 기호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 글자는 기억 소리를 나타냅니다. 혀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문자 체계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 문자가 특별하거나 과학적이라는 뜻은 아니죠. 교수님은 더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 슬라이드는 한국 글자가 우리가 말할 때 입이 움직이는 방식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를 믿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양 문자가 최고라고 너무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니까요. 지금 갑자기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죠. 교실 중간에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짧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웨이 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중국에서 온 학생이었죠. 한국 문자는 그냥 중국 한자에서 베낀 거 아닌가요? 웨이 젠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독창적일 수 있죠? 저는 속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누군가도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저는 교수님이 실수하길 바라며 열심히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웨이. 중국 한자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각 문자는 전체 단어나 아이디어를 나타내죠.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은 의미가 아닌 소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입이 그 소리를 만드는 방식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제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의 대답이 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에 대해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짧은 휴식 시간이 되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쭉 펴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떠나야 했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저는 천천히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교실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는 흥미롭네요. 너무 감명받은 것처럼 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발타자 교수님, 와주셔서 기쁩니다. 교수님의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를 읽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가 제가 한국 문자를 무시한 논문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실용적인 문자는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반박하고 있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끼어들고 있었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후에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글 이전에는 수년간 공부할 시간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한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한글을 통해 가난한 농부들도 단 몇 주 만에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몇 주라고요? 유럽 국가에서는 우수한 알파벳을 사용해도 읽는 법을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이제 열려 있었고 정확히 한 단어를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몇 주? 강의 후반부에서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것이었죠. 한글이 목록의 맨 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문자로요. 제가 항상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제 문자 체계는 중간에 있었어요. 진실과 싸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 전체 경력이 잘못된 아이디어 위에 세워졌다면 어떨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 인생의 업적 중 큰 부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은 거의 비어있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불편할 수 있어요. 그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할 때는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상충되는 생각들로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의실을 나서자 밝은 오후 햇살 때문에 눈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바깥 세상은 전과 같아 보였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의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있었어요. 대신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잘못되었다고 증명할지도 모르는 이 한국 문자 체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었죠. 도서관은 책장을 넘기는 부드러운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를 제외하면 조용했어요. 저는 뒤쪽에 있는 빈 테이블을 찾아서 강의에서 받은 메모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몇 페이지나 가득 채웠는데 제 노트는 몇 마디 글자만 있어서 초라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언어 관련 섹션으로 걸어가서 한글에 관한 책 3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림이 많은 두꺼운 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트가 많은 얇은 책이었어요. 세 번째는 세종대왕과 한글의 발명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3권 모두 가져와서 제 테이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을 펼치자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고향에 있는 동료의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은 어때? 당신 이론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림책에는 각 한글 글자가 입, 목구멍, 혀의 그림과 함께 나와 있었어요. 사각형처럼 생긴 글자는 정말로 혀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원처럼 생긴 다른 글자는 오소리를 낼 때 열린 입술 모양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한두 글자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글자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상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흥분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을 잃어가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저것은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의 책이네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강의 중에 질문했던 중국 학생인 웨이젠이 제 테이블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해도 될까요? 그 여성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에요. 여기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은 저 맞은편에 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고 노출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그들이 제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강의에서 교수님을 봤어요. 수진이 말하고 있었어요. 발타자 교수님 맞죠? 저는 교수님의 문자 체계에 관한 논문을 읽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한국 문자가 특별하거나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한 제 논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웨이젠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조는 화난 것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동양 문자 체계가 그저 예뻐 보이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펼쳐진 책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증거가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확신이 없네요.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이제껏 말했던 가장 어려운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배워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지는 제 솔직한 대답에 놀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저를 향해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것들은 이전에 문자가 없었던 작은 언어들을 위한 알파벳이에요. 너무 쉽게 응용할 수 있어서 한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화면에는 아프리카의 부족들과 아시아의 섬들을 위한 문자 체계가 보이고 있었어요. 모두 한글과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소리에 맞게 변형된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자가 다른 언어들을 돕기 위해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녀의 할머니가
한글을 사용해 단 3주 만에 읽는 법을 배웠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웨이제는 중국 한자와 한국 글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이 폐관 시간을 알렸을 때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방금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았는데 말이죠. 오전에는 비어있던 제 노트북이 이제는 메모, 도표,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캠퍼스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어요. 수진이 제안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에 함께 하실래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는 핑계를 대고 저녁 식사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제 오래된 생각들에 자신감을 가지고 혼자 방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문이 열렸고 저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저는 책들을 모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녁빛 속에서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으면서 저는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여전히 의심이 있었죠.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수지는 메뉴에 한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 음절은 마치 소리의 블록처럼 자신만의 작은 사각형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김치와 비빔밥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단어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빨리 배우시네요. 제가 메뉴에서 불고기를 정확하게 읽었을 때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요. 저는 작은 미소와 함께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제 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봐도 저는 고민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후련한 표정이었죠. 저는 선을 넘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은 더 커지고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죠. 저는 컴퓨터를 열고 새 문서를 타이핑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문자책의 한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알아가는데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수진이와 웨이젠을 만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음식을 사러 나간 것 외에는 제 작은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벽은 종이들, 포스트잇, 한글 글자 사진들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책상은 한글과 이 놀라운 문자 체계를 만든 세종대왕에 관한 책들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글자를 연습해온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처음 시도한 것들은 불안정하고 어린아이 같아 보였지만 새로 쓴 것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혀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 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어요. 미음 글자는 M 소리를 낼 때 닫힌 입술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죠. 각 글자는 그 모양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생각들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한글에 대해 더 알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당신이 한글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종이로 덮인 벽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것, 제 책에 써왔던 모든 것, 그것들이 모두 틀렸다면 어떡하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해서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저 세상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흥미롭다는 뜻이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고 있었어요. 저는 사흘 전에 시작했던 문서를 열었습니다. 문자 책의 한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지금까지 10페이지를 작성했어요. 글들이 무너진 댐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저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논문을 완성하고 다른 교수들과 공유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생각을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애초에 좋은 교수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국 식당에서의 한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한글 알파벳이 음절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블록으로 배열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퍼즐을 푸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각 글자는 자기 자리가 있었고 함께 아름답고 명확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때로는 볼 준비가 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책상에 앉아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었나?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었나? 항상 가르치는 대신 배울 준비가 되었나? 변화할 준비가 되었나? 저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학생들이 하버드의 푸른 잔디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낭과 책을 들고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 그들처럼 세상을 발견하는데 흥분했었죠. 언제부터 호기심을 잃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타이핑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서양 문자 체계가 다른 모든 문자 체계보다 우수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글이라 불리는 한국의 문자 체계는 과학적 설계를 보여주며 이는 뛰어나고 실용적입니다. 한글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한 국가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방이 어두워질 때까지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달이 떠오르는 동안 계속 글을 쓰고 있었어요. 이 논문은 다른 사람들이 한국 문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자정 무렵 저는 결론을 마치고 문서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마일을 오르막길로 짊어진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만들어 창가에 앉아 나무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제 논문을 이그나티우스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웨이젠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 것에 감사할 거예요. 제 전체 경력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그들의 문자 체계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배워야 했던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산 꼭대기에 있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중간쯤에 있었고 아직 발견할 많은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 글자 연습지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제 이름을 썼어요. 발타자르. 한때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이 글자들로 제 이름을 보는 것이 부끄러움과 기쁨이 이상하게 섞인 감정으로 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부끄러움. 제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쁨. 저는 새로운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춤추는 가운데 잠이 들고 있었어요. 전처럼 화가 나고 방어적인 질문들이 아니라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으면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보지 못했던 다른 문화에 또 어떤 보물들이 있을까요? 강의실 앞에 서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주 전에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 한글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들었던 바로 그 방에 이제는 저의 발표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교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은 앞줄에 앉아 격려하듯 미소 짓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웨이젠도 거기에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자랑스럽고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발표 제목은 한글이 혁신과 문화적 이해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2주 전, 저는 서양 문자 체계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며 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강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교수들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죠. 하지만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있었어요. 한국 글자 기억이 입천장에 닿은 혀의 도표 옆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각 글자는 그 소리를 낼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제가 발표를 계속하면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일반 한국인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한글을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글 이전에는 어려운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씩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농부와 가난한 사람들도 단 몇 주 만에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알파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유와 평등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했죠. 저는 사람들이 다른 문자 체계를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비교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맨 위에 있었어요.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으로요. 저는 이 문자 체계가 어떻게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런 다음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발표 후 사람들이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젊은 학생은 아시아의 혁신이 인정받는 것을 듣고 자랑스럽게 느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 나이 든 교수님은 제 견해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정직함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진이, 웨이젠, 그리고 저는 한국 식당에서 축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웃으며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우리가 함께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자 체계에 관한 책을 각각의 문자 체계에 마땅한 존중을 담아 쓸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더 가르쳐 주실래요? 제가 수진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세종대왕의 한글에 관한 원문을 읽고 싶어요. 그녀는 밝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2달 후 저는 유럽의 제 대학교로 돌아와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이제 달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양 책과 지도만 있었던 곳에 이제는 전 세계 문화에 관한 책들이 있었어요. 제 벽에는 모든 한글 글자와 각각이 다양한 소리를 위한 이비치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제 새로운 수업은 세계의 문자 체계각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첫날, 다양한 국가에서 온 25명의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던 많은 아시아 학생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문화들이 그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도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해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각 해결책은 그 자체로 영리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글로 시작하며 한국 글자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많은 이들이 전에 배워본 적이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면서 저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배움에 열려있는 방식을요. 이것이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어 학습장에서 글쓰기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 글자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이그나티우스 교수님이 다음 달에 제 연구를 돕기 위해 방문한다는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창문 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왔던 것과 같아 보였지만 제 눈은 이제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더 크고 더 풍요롭고 제가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한국 문자에 대한 생각을 바꿨을 때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